이번 시간은 페이지 240페이지 제2절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 공사는 옥상 방수, 그리고 지하실 방수, 간접 방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옥상 방수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자, 이 옥상 방수적인 측면은 관리적 측면이 자 우리가 육안으로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에 맡겨서 누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관리적 측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누가 누수가 될 것인지 전문가들다 그러면 거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은 최상층 주민이 입주민이 전화 와야지만 누수가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보다는 지하실 방수 위주로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바로 이 관리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는 1번의 경우는 구배두라는 거죠. 일정한 물 흘린 경사. 그래서 옥상 방수는 보통 이 경사를 두는데 경사 이 구배를 두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구배는 두시면 되는가? 루프 드레인 방향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니까 루프 드레인 방향으로 이렇게 구배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배를 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이거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하실 방수층보다 자 일반적으로 지하실의 경우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방수하고 비교해서 지하실 방수 침입도도 커야 되고, 이거는 겨울철을 위해서 침입도도 커야 되고, 연하점도 이건 여름철을 위해서 연하점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둘 다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로 수정하는 형태로 한 번 시험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 실무에 먼저 출제됐고요. 나중에 우리 시설 개론에 나왔던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4번, 5번 부분은 자, 이 누수적인 층을 막기 위해서 3번에 모서리 구석, 끝마무리 주의하고 루프 드레인 접착을 잘해야 돼. 루프 드레인 부분에 의해서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 접착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 개념은 난간벽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난간벽의 방수층 칩기 올린 높이, 난간벽을 파라펫이라고도 합니다. 파라펫. 난간벽. 자, 난간벽은 보통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높이 이상 우리가 벽을 설치하죠. 그러면 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난간벽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난간벽이 있을 때 방수층 칩기 올린 높이를 일정 정도 우리가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수층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방수층을 일정 이상 칩게 올려 주자는 겁니다. 자, 보통 비가 한 번에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폭우가 오게 되면 고일 수 있죠. 그래서 최소 기준이 칩게 올린 높이가 최소한 30cm 이상은 해주라는 겁니다. 방수층이 칩게 올린 높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끝까지 다 올려줍니다. 보통 다 올려주는데 최소 기준이 30cm 이상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난간벽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5번도 동일합니다. 옥상 난간벽은 5번 개념. 이 난간벽은 일체식, 이게 철근, 슬래브가 철근 콘크리트다. 그럼 난간벽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일체식 구조로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둘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RC로 하라는 겁니다. RC.
이것도 RC고 둘 다 RC로 처리해서 일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난간벽을 이 조적조로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벽돌벽과 같은 조적벽으로 시공했을 때 벽돌벽으로 시공하게 되면 이것은 누수의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누수의 원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벽을 갖다가 이 조적벽으로 공사했다는 것은 이렇게 벽을 조적벽으로 공사를 합니다. 조적벽체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재료가 다르죠.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재료하고 난간벽 재료가 다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기 균열이 생기는데 여기 저것이 달라지니까 여기 균열이 바뀌어요. 그러면 누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신축 줄눈 설치할 때 신축 줄눈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겁니다. 옥상을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나 이런 거 했을 때 위에다가 누름 콘크리트층을 현장에서 묵은 콘크리트로 누름층을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됩니다. 그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마다 이 신축 줄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줄눈 폭은 대략 20에서 25mm 정도 해주고 신축 줄눈의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를 하면까지 완전 분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서 방수층을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 줬어요. 바탕 처리해 가지고 방수층 공사를 여기 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층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누름 콘크리트를 설치를 한다. 그 밑에 보호 모르타르층을 하고 위에다 누름 콘크리트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 누름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콘크리트는 완전 분리하도록 설치하라는 겁니다. 누름 콘크리트 여기에 신축 줄눈을 여기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완전 분리하도록 콘크리트를 분리하도록 이렇게 신축 줄눈을 여기에 둔다는 겁니다. 신축 줄눈. 이때 폭은 대략 20에서 25mm 보통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죠. 폭은 20에서 25mm고 완전 분리하도록 우리가 둔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간략히 봐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5번 와이어 메쉬 바로 용접 철망이죠. 그래서 한 눈 길이 이상 겹쳐서 시공해 줘. 와이어 메쉬는 보통 얘가 이제 이 묵은 콘크리트 치다 보니까 얘가 균열이 미세균이 건조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넓게 일정 간격마다 이제 신축 줄눈 둬서 균열 방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누름 콘크리트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신축 줄눈 두고 이렇게 해서 균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실 방수를 보면 자 지하실 방수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방수하고 자 이 바깥방수를 외방수라고도 칭하죠. 그러면 이것은 시공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바깥방수하고 안방수적인 측면은 구조체를 기준 잡아서 보통 방수 개념이 어디에 공사했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방수하고 안방수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깥방수는 이렇게 외방수라고도 하고요. 외방수. 그래서 안방수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자 바깥방수는 구조체 외부에다가 방수 시공을 하는 것이 바깥방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방수층을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방수 바탕을 보통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방수 바탕 만들 때 이렇게 잡석을 보통 먼저 다져 주게 돼요. 잡석 지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를 우리가 탓을 하게 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해요. 평탄하게 고르면서 방수 바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바로 바깥 방수에 이것이 방수 바탕이 보통 됩니다. 얘가 방수 바탕이 돼요. 이것이 방수 바탕 조성이에요. 그래서 바깥 방수 바탕 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 밑창 콘크리트 지형이 바깥 방수의 방수 바탕이 됩니다. 방수 바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방수층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수 바탕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바닥 방수층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요. 그래서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조체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지하실의 경우는 바닥 구조체를 이중 슬래브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슬래브를 갖다가 자 여기에다 이중으로 이렇게 둡니다. 이중 슬래브 구조 형태로 이중 슬래브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실에서 물이 벽면에서 안 새는 이유는 바로 이중 슬래브 구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중앙에 공간을 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슬래브 구조로 해서 바닥 구조체 공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갑니다. 바닥 구조체를.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호 이걸 다 설치합니다. 밑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밑에는 배수관을 갖다가 상호 연결을 해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관을 연결해 놓고 위쪽에는 통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공기가 통하도록 통기관 해놨어요. 공기가 통해야지 물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피트 구멍을 내놨어요. 그럼 이걸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펌퍼가지고 계속 물을 밖으로 퍼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항상 방수 바탕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닥 방수층 시공하고 바닥 구조체 시공이 돼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고, 그리고 벽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벽면은 벽 구조체가 그래서 벽 구조체를 갖다가 이중벽 형태로 공사가 들어가요. 이중벽 형태로 해서 그러면 보통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방수턱을 두고요. 그럼 바깥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가고요. 안에는 조적벽 형태로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벽 구조, 여기는 이중 슬래브 형태로 하고요. 여기는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생기게 되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물이 내려와 버리면 여기도 이제 지하실에 물이 벽에서 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먼저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벽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벽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벽 방수층 공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벽 방수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벽 방수층 시공 들어가고, 그리고
이 보호 누름벽돌의 형태. 그래서 이거는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해주도, 자, 이거는 보호 누름벽 시공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거의 공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여유 공간이 안 나오면 벽에도 방수 바탕 조성을 먼저 하고 나서 벽 방수층 하고 나서 구조체가 나중에 공사가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기본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바깥 방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복잡습니다.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안방수의 개념은 이것을 안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구조체가 있을 때 구조체의 내체, 그래서 여기는 방수층의 구조체 외부 쪽에가 설계가 된 반면에, 자, 안방수는 구조체의 내측에다가 방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철근 콘크리트 외벽에 대한 지하 구조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하 구조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조체가 바로 방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구조체 본공사가 이 구조체가 시공을 먼저 해야 돼요. 구조체 지하실 구조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자, 얘 자체가 이 구조체가 방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별도의 방수 바탕을 조성을 해주고 방수층 시공을 들어간 반면에 얘는 구조체가 자체가 방수 바탕이 되는 거야. 방수 바탕을 별도로 조성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층 시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체 시공이 되고 나서요,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방수층은 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층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의 형태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다 그러면 바닥 공사가 먼저 되겠죠. 그래서 보호 누름벽 시공을 우리가 누름층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꼭 저걸로 할 필요는 없고 벽돌로 보호 누름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 누름층 시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안방수의 경우는 시공이 쉽습니다. 바깥 방수가 시공이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수는 왜 보호 누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가 하면 외부에서 수압이 작용됐을 때 이 방수층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호 누름이 필요하고요. 안방수는 바깥 방수의 경우 별도로 반드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시공해주면 방수상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면서 간략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242ペ 안방수와 밖방수에 대해서 비교 대상을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이 바깥 방수는 이제 수압적인 측면, 얘가 수압이 큰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수압이 큰 지하실, 수압이 큰 데 사용할 수 있고 얘가 수압은 적은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압이 큰 대규모 우리가 지하실의 경우는 바깥 방수 형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경미했을 때 이럴 때는 안방수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건물은 이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의 용이성적인 측면, 여기 시공이 시공 용이성 정면을 따졌을 때는 얘가 이 부분 조인트 부분 처리하기 힘들어요. 여기 이제 시공의 난점이 있고 용이성은 시공의 난점은 이게 더 있습니다. 여기 시공이 용이에요. 시공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보통 본공사의 바닥 방수층이 본공사의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 방수층 시공은
시공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 반드시 바닥 방수 시공은 구조체 시공에 반드시 본공사 전에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에 그래서 방수 시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시기에 이게 시공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시기 제한이 없는 것이 이 안방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난점이 있는 공사비가 시설비는 비쌀 수밖에 없죠. 시설비는 얘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시설비는 쌉니다. 시설비적인 측면은 얘가 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바깥 방수의 경우는 저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청 수리가 방수청 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방수청 수리는 용이에요. 수리적인 측면은 쉬운 것이, 용이한 것이 안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 없는 반면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체가 방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방수 바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별도의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 없는 방수가 안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호 누름은 안방수는 필요하겠죠. 얘가 보호 누름이 필요한 것은 얘입니다. 필요한 것은 안방수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방석공사. 방석공사는 사실상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접방수에 해당이 되는데, 방석공사는 2번 정도 지금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회하고 17회 나왔어요. 방석공사. 습기를 방지한다 이거 아닙니까? 방석공사. 그래서 요건 13회 때 하고 1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회 때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앞에 나왔던 것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3페이지 방석공사 박판은 얇은 판을 보통 박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박판 시트계 방석 재료는 종류 정도만 한번 쭉 읽어 두시고 세부 내용까지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얇은 판이니까 종이 얇죠. 종이 접촉 방석 재료,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석 재료,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석청이나 플라스틱, 금속박 방석 재료라든지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석 재료나 해서 이렇게 재료가 지금 현재 얇은 판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2번에 아스팔트계 방석 재료가 있고,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석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통 옛날 저런 게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석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단독주택에 1층을 땅을 파서 바로 여러분이 단독주택 건물을 지면 땅에서 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바닥에다가 방수 모르타르가를 깔아서 보통 방수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석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필름 방석지나 폴리에틸렌 같은 건, 그리고 교착된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석 이런 것이 신축성계 시트 방석 재료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각청 방석청 공법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
뭐 1번 개념 가지고 뭐 그때 앞전 재료상 17회 때는 앞에 재료를 가지고 시험을 했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 이것이 어디에 해당 여부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물었고, 그리고 13회 초창기 나올 때는 그 1번 개념 가지고 기출해 각종 방섭청 공부에서 1번에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이 개념 가지고 물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방수공사에서나 같이 아스팔트 펠트 루핑 방수지 겹친 길이는 기본 다 몇 미리? 100mm 이상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50mm로 해서 이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바로 10cm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뭐 비닐지의 방섭청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 수직의 교착제나 아스팔트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거 뭐 간략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속판 뭐 방섭청의 경우 나오죠. 금속판은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뭐 이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면 된다. 이염은 보통 그물젓기 하거나 아니면 납땜을 해주면 돼. 그물젓기, 납땜하거나 수밀도장이나 수밀교착법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점 간단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 247페이지 보면 바닥방섭청이 나옵니다. 바닥방섭청. 바닥방섭청에는 그 쉽게 바닥 지표에서 섬에 오르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바닥방섭청 개념이 되는데, 그럼 보통 벽의 개념이 있을 거고 이 바닥 개념이 있는데, 바닥 개념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재료적인 측면을 간단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나 뭐 비닐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칠 때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게 바로 방섭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할 때 왜 저 비닐을 깔지? 그게 바로 방섭청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이렇게 공사할 때 여러분들이 비닐 같은 걸 깔고 나서 콘크리트 치는 걸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섭청에 해당된다 보면 돼. 그리고 항상 기본은 100mm 이상 해주면 돼. 겹치면. 그래서 이음이나 이런 겹치는 것은 기본 100mm 이상으로 해준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발음은 보통 우리가 보통 두께의 개념만 간단히 알아두시고 발음 1회 발음에 제한이 없으면 보통 1회 발음은 15mm 내외가 1회 발음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간접방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간접방수가 나오는데 이 간접방수 개념은 뭐 이중벽, 방섭청, 드라이에리어 이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했던 방섭공사가 방섭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중벽은 벽을 이중으로 처리해 준 거. 그래서 본벽에서 띄어서 우리가 해주는 이중벽 개념. 그래서 아까 지하실 바깥 방수했을 때 그것이 이중벽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벽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섭청이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방섭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 드라이 에리어가 나옵니다. 자, 드라이 에리어는 건조 공간이죠. 드라이 에리어 이것이 건조 공간인데, 여러분들 저 사고 난 거 보면 이렇게 추락사니 했던 그것이 사실 드라이에리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철물 덮어놓은 것이.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중벽이나 방섭청은 한번 여기에서는 이 드라이에리어를 보시면 되는데, 드라이에리어는 이 부분이 드라이에리어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가 땅인데, 자, 지표입니다. 지표가 되는데 바로 이 외벽이 접하면 이 지하실 공간이 제거됩니다. 눅눅해져요. 환기도 안 되고 채광 햇볕도 못 들어오니까.
지하실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건조 공간을 두는 거예요. 지하실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하실 부분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1층이고 여기가 지하층입니다. 지하실입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다가 이런 창호가 있을 때 여기다 공간을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가 드라이 에어가 되는 거죠. 약자 DA를 써놓은 거예요. 드라이 에리어 약자 DA. 그래서 건조 공간을 두는 겁니다. 건조 공간을 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자 이 태양빛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채광이 될 수 있죠. 이런 채광이나 또는 문을 열게 되면 한기도 되겠죠. 한기나 안기 또는 통풍 개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방석 개념, 방석이나 이런 방수상 이 공간을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 공간 두는 것 이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드라이 에리어 개념은 그래서 이 드라이 에리어는 바로 이 공간을 두는 겁니다. 이 공간. 그래서 제발 또 내진 개념은 관계없어요. 이런 진짜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진 개념이나 아니면 내진 이런 형태의 지진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공간을 두는 목적.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 이 건축물이 있을 때 지하에 이제 채광 이런 걸 한기, 통풍. 근데 채광은 요새는 안 하죠. 채광은 안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건물 빌딩 같은 데 보면 위에 이런 금속으로 해가 이렇게 해가 쫙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뭐 간혹 가다 바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이게 밑에가 드라이 에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채광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건물 지하층 내려가는 데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간혹 이 철물이 붕괴된 밑으로 추락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 됐고, 자, 최근에 빌딩 같은 데 보면 같은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 다니실 때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관계없고요. 사람이 이제 엄청 집중되어 너무 많이 서 있으면 본인들은 밑에서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약간 피해서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어디에서 공연하다 추락사가 죽은 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지하실에 채광 한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는 이런 목적으로 이 공간 둔 부분에 위에다가 금속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이 되니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드라이리어가 시험이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주의할 것은 방습은 2번 했거든요. 드라이리는 한 번 됐고, 그래서 드라이리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측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상 이렇게 보시면, 기출문제에서 봐두실 거는,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민적 중에서 2번 보시면, 지하실 방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해가 나왔죠. 안방수는 시공은 용이하고 적당할 때 시공할 수 있다. 시공 시기 제한은 없었죠. 그리고 2번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므로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번에 박방수는 바탕 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수압이 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네 번째 보시면 박방수는 수리가 용이하다 해서 되죠.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리가 용이한 것은 안방수죠. 그리고 넓은 면적의 방수는 사용되죠. 수리가 용이하다는 문장이 그래서 2번은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방수는 온도 변화 영향이 적음으로 반영구적이 됩니다. 한번 잘 해놓으면 거의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부실공사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죠. 1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 주론이 필요 없다.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방수 면적이 넓을 때는 신축 줄눈이 필요한 겁니다. 신축 줄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방수제 부착열 좋게 쓰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얘는 접착 재료로 우리가 사용한다 했습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리고 알아두고 얘는 블로운 아스팔트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50%하고 휘발성 용제 C는 50%를 합쳐서 만든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보통 면적당 0.4kg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방수는 내수성 있는 물질을 발라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이 토막방수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레탄 토막방수가 있고 우레탄계, 그리고 에폭시 토막방수가 있는데, 지하실 같은 데는 보통 에폭시계 토막방수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옥상에는 에폭시계를 쓰면 햇볕이 비치게 되면 이 수명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지하에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레탄계가 보통 옥상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링제 방수는 틈이 있는 곳, 균열 부위나 접합부 등에 C를 채워넣어 방수하는 게 실링. 쉽게 줄눈을 방수 처리하는 거, 조인트 부분 처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실링 방수였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재료와 재료 사이도 되고, 보통 아파트로 따지면 창호 부분과 벽의 사이, 이런 부분이 실링제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드라이리는 채광이나 통풍, 환기, 간접 방수에 효과가 있다 해서 맞죠? 이 지하실 외벽 부분에 우리가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 공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장 및 타일 공사 분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